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장례가 오늘부터 닷새간 기관장과 사회장을 결합해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추모기간으로 정해 애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당내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더 수위 높은 중징계가 나온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 어플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월 27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뉴스 브리핑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더 짓기로 했어요. 이게 탈원전 기조에서 선회한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2월에 정부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여기에 바로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총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 2기에 2.8기가와트니까 한 기당 1.4기가와트라고 보면 이거에 이제 300만 가구가 1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정부가 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고 이재명 대통령도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원전 건설은 추진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여론조사를 들며 이 원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의뢰해서 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0%를 넘었고요. 또 원전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각각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전체 질문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명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아무래도 AI 시대의 대규모 전력 공급 필요성이 급증해졌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선 재생에너지로만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김성환 장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서 이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이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를 보면 3년 뒤까지 국내에 계획된 데이터 센터만 732개입니다. 네. 여기에 필요한 전기의 양은 약 50기가와트로 원전 수십 기 규모거든요. 그러네요. 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제 현재 국내 건설 중인 원전이 4곳뿐이고 여기 이번에 확정된 원전 2곳을 더해도 이 전력 수요를 채우기엔 역부족이라는 계산이 이제 금방 나오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신규 원전을 짓기로 결정은 했지만 근데도 이제 원전 건설 기간에만 거의 14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지난 1년 동안 이제 정책적 판단을 미루는 사이에 시간이 좀 더 빠듯해졌고요. 네. 또 전력 수요와 이 공급 시점이 어긋나는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발표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원전 여론조사가 자세한 정보 제공 없이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하냐,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같이 인상에 의존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네. 자, 이해찬 전 총리 유해가 방금 전 한국으로 운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추모 기간 동안 최소한의 당무만 처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추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베트남 출장 중 숨진 이 전 총리의 시신은 방금 전인 오늘 새벽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 민주당 지도부가 인천공항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 응구를 영접하고요.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지킬 계획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는 오늘부터 닷새간 민주당과 민주평통 등이 공동 주관하는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어제 열린 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를 한 목소리로 애도했습니다. 지난 최고위에는 정 대표가 사전 논의 없이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한 데 반발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불참을 했었는데요. 네. 어제는 모두 출석해서 관련 발언 없이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추모의 뜻만 밝혔습니다. 일단 합당 갈등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겁니다.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합당 관련 발언을 두고 유감을 표시했어요. 네.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서왕진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이 발언이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이 통합은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혁신당은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당원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된 협의 같은 전권은 조국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이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또 당대표 중심으로 차분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는데 이 민주당 측이 지방선거 전에 이제 합당을 전제로 하자고 했잖아요. 추진을 네. 하자고 했잖아요. 이 타임라인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 시한에 저희가 구애받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네. 자,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는 퇴원을 했는데 당무 복귀는 아직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상보다 이른 퇴원이었는데요. 이 의료진의 만류에도 장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이르면 29일 목요일에 이제 당무에 복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오후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 복귀 전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대표가 복귀하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친한계 의원이 징계 반대 목소리를 냈고 또 다른 참가자가 제명을 주장하면서 찬반이 치열하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여기에 어제 장 대표 퇴원 날에 때마침 이제 당 윤리위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 모욕 등의 이유로 탈당 권유란 중징계를 의결했죠. 예. 이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인데 이 10일 내에 이제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위 의결 없이도 좀 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네.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자신의 제명 징계 확정을 앞두고 이런 중징계가 나오니까 이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다. 뭐 진짜 보수를 지켜내기 위해 제가 앞장서겠다라는 말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단식으로 동력을 얻은 쌍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따 1시간 반 뒤쯤부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는데요. 이 4인 1조 릴레이 형식으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쌍특검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앞두고 이제 당내 갈등이 좀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중국 소식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중국군 서열 2위가 지금 실각을 했는데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이번에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이 중국군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서열 2위입니다. 네. 시 주석의 측근이자 오랫동안 군부내 실세로 지목됐는데요. 이제 동시에 이제 지난해 제기됐던 시주설 실각설에서 이 시주석과 대립하는 세력의 중심 인물 격으로 계속 지목돼 오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 국방부가 이 장유샤 부주석과 함께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에 대한 입건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일에 당간부 세미나에 불참했는데 이때 이미 좀 체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국방부는 두 사람에게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군 기관지를 보면 부패 문제를 의미하는 기율 위반,
이제 언급이 됐고요. 또 이들이 시 주석이 군사 업무를 주관한다는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사설에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치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시사한 겁니다. 네. 이로써 7명으로 구성되는 군사위원회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 이렇게 둘만 남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장 부주석이 중국의 핵무기 관련 정보를 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나왔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례적으로 좀 신속한 수청 작업이 이제 진행된 데 대해서는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정군을 모두 아우르는 시주석의 지배 체제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4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네, 추가로 지금 방금 전 외신으로 들어온 소식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에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눈이 쌓여 있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들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지금도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노지 분기점 5차로와 장수 5차로에 각각 고장난 화물차와 승용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 쪽으로 5km 구간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안현과 조남 분기점 일대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청계 요금소 부근으로 오늘 가장 먼저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경인과 서울을 오가는 길들인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남동과 신천에서 일찍 분기점까지는 한 번에 11km 구간에서 또 경인고속도로 양방향 신월 부근으로도 속도 떨어집니다. 한강을 따라서는 구리 쪽 강변북로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 상하류 부근으로 반대 공항 일산 방향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긴 구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화요일에는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국 현지 시간 월요일인데 월요일 시장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 주요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64%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0.43% 상승했고 S&P 500도 0.5% 정도 상승했는데 일단 3대 지수 모두 이제 마지막까지 강한 모습이 나오진 않았어요. 마지막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종가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마감을 보였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가 가장 바쁜 한 주를 맞이했다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연준의 FOMC까지 동시에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 이번 1분기 중에는 제일 바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주의 이른바 M7 기업 중에 4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테슬라 같은 경우는 28일 장 마치고 발표가 나오고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29일 장 마치고 이제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어닝 시즌의 최고 관심사는 역시 이들 기업의 AI 투자 규모인데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지금 규모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과 실제로 이제 기업의 어떤 이제 생각을 좀 중간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은 금리 동결을 해야죠. 당연히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만큼 1월 달만큼은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금리 수준이 3.5에서 3.75%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관심도 꽤 크죠. 네, 최근에 여러 분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달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임이 당연히 꾸준한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블랙락의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죠. CIO 링라이더가 부상을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링라이더를 보고 뭔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닉라이더가 연준 의장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것도 이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위협 없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연준 의장을 빨리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은 5월달까지 그냥 그대로 임기 이어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굳이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전 세계에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그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의 중간 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뭐 차기로 닉라이더가 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다. 라는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나오는 기사들 보면서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엔화, 광세 등 환율 시장에도 이슈가 있어요. 네, 확실히 어제 우리 원화도 크게 강세 기조가 엄청나게 단기간에 나왔어요. 확실히 네. 최근에 미국과 일본 당국이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공동으로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융 당국이 환율 개입 전 단계를 그 레이트 체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요거를 실시하겠다. 즉 FRB가 환율 점검에 나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 매수 움직임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엔화랑 우리 원화 가치가 거의 같이 붙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통 이걸 커플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이게 좀 나와가지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한 영향을 받았고요. 어제 일본 증시는 요 소식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이게 왜 급락했냐면 결국은 뭐 일본도 그렇고 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결국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제 엔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우려가 이제 일본 증시에 미리 좀 선반영되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다른 입장의 어떤 이 외환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흐름들은 오늘도 일본 증시에서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워낙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이런 큰 환매의 흐름은 우리나라로서는 좀 자연적인 흐름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우리나라 관련 ETF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은 뭐 어제 우리나라 증시랑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세계가 모두 좀 쉬어갔더라고요. 일단은 뭐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EWI, FAKR, 코르가 세 개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EWI는 0.56% 하락했고요. FAKR 같은 경우는 0.39% 하락, 그리고 이제 코르 같은 경우도 1.62% 하락했는데 일단은 장후에는 EWI나 코르 같은 경우 소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게 과연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적용을 될지 모르겠지만 엔화와 같이 가는 우리나라 증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주 위주의 조정이 조금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 가운데 코스닥은 어제처럼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또 하나의 또 기록을 썼죠. 코스닥이 1000을 기록을 했는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좀 쉬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너무 뛰었어요. 너무 네.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마라톤 하다가도 중간에 물 마시고 이제 막 스펀지로 이제 몸 적시잖아요. 그런 쉬어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쉼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 그동안 정말 5년 정도 거의 버려져 있었던 코스닥이 초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코스피는 일단 역사적 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0.81% 정도 쉬어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최고치인 1,000포인트 넘었습니다. 1,064포인트가 나왔어요. 네. 지수 자체가 7%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두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확실히 코스피는 쉬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내외 대형 IT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숨고르기가 지속됐다. 딱 요 정도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화 급락하면서 원화도 어제 살짝 연동은 됐는데 다행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유지해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부의 코스피 5,000포인트에 이어서 코스닥 3,000포인트 목표 제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기름을 확 부었어요.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떤 모습으로 마감했을까요? 네, 어제도 희한하게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4,238억 그리고 기관이 1조 7,844억 정도 순 매도를 보였습니다. 매도를 좀 많이 했고요. 이에 반해서 개인들이 이거 다 받았어요. 2조 2,055억원치를 순 매수하면서 마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제
3조 1,099억 원 매도했습니다. 확실히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자했는데 어제 조금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 그리고 손절이 많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거 좀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이 6,295억 그리고 기관이 이걸 또 다 받았어요. 2조 6,6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양시장이 완전 반대로 마감했는데 확실히 지금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움직였는데 이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 기관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보통 이걸 네. 순환매라고 표현하는데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코스닥 매도하는 거 당장 멈추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이 어제 국내 해외 주식 비중을 조절한다는 발표를 했죠. 네, 사실 이게 저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좀 불만 중에 하나였어요. 국민연금이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돈으로 낸 돈이죠. 네, 그거 가지고 해외 비중을 늘리겠다. 뭐 물론 이해는 해요. 우리나라는 뭐 기축통화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이 너무 형편없게 낮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국내 비중을 원래 계속 줄여가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4%에서 14.9% 0.5%포인트씩 이제 좀 상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네. 원래는 0.5%포인트씩 낮추겠다라 했는데 올리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연기금 뭐 국민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실장은 어땠을까요? 환율 시장 어저께 정말 원화 강세가 세게 나왔어요. 하루 만에 원화 달러 환율이 21원 떨어졌습니다. 1,441.7원으로 마감했고요. 확실히 이제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간의 이제 어떤 환율 시장에 대한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졌다. 이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지금 제일 핫한 기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동차 및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이제 빨리 국회에서 이걸 합의하고 이제 비준을 세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 통과 안 시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통과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 만약 지수가 밀리면 그냥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추위 상황은 어떨까요? 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여전히 평년보다는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10도로 실제보다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경북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2도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식은 참 전해드리기 좀 그러네요. 후반으로 갈수록 더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데다 내일부터 추가로 찬 공기가 밀려와 날이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오늘보다 4도에서 9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이 모레 목요일 아침도 서울은 영하 10도, 금요일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 찬바람이 더해져 중부지방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정말 춥겠는데요. 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하죠? 네, 한파 속에 동쪽 지역의 건조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나 눈 소식이 없이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더욱 건조해지는 팬 현상 때문인데요. 네네. 서울과 동쪽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방은 대기 중의 실효습도가 25%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게다가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될 만큼 산불 위험이 높아져 있습니다. 예. 이 산불의 주요 원인이 인재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철민입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지금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유해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네.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회장으로 5일간 치러지는데 보니까 의원님이 최근 출간하신 책 추천사를 이 부회장님이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던 계기가 예전에 이해찬 총리님 전당대회 할 때 제가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국회 나중에 보좌진이 되고 지금 뭐 국회의원까지 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해찬 총리님이 계셨어서 그 이후로도 뭐 그래도 가끔 인사드리고 여쭙고 제가 이번에 책을 낼 때도 추천사 요청드리고 했었는데 네. 이게 마지막 소통이 될 줄이야. 뭐 저도 정말 마음이 많이 내려앉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지금 이제 5일간 민주당에서는 또 집중적으로 애도 기간으로 하셔서 네. 최소한의 당무만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방송 네. 끝나고 네. 서울대병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경시 의원이 어제 시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 오늘 그 시의회 윤리특위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 왜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본인이 자수서 같은 것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예. 워낙 이번에 이제 혐의점 같은 것들이 분명하고 실제로 법적 처벌 가능성이 거의 뭐 100% 확실하다 보니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사퇴 등등 일종의 반성하는 태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형을 감경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실제로 경찰 수사든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뭐 당연히 뭐 대부분의 이제 사실들을 다 이야기하고 뭐 고백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네. 이후에 이 실체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제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지금 요새 황금 PC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녹취 한 120여 개가 있다는 그 PC에서 김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있다. 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언급된 분들의 뭐 실명이 구체적으로 다 거론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김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정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확대되는 상황,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뭐 안타깝죠. 네, 뭐 그래도 저희 민주당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불신이 선거 과정이나 당에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뭐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 코앞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예. 과정에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거나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저희 당의 의무이기는 하니까 네.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만큼 당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좀 명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찰 수사는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김경시 의원이 여러 가지 이 뭐 자수 등등 그리고 뭐 황금 PC라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증거 등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증거와 증언들이 이렇게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뭐 경찰이 이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이럴 이유도 아예 없고 또 뭐 저희 당에서도 이거를 숨길 일이 전혀 아니고요. 네. 오히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뭔가 정리해 나가는 게 뭐 저희 당이나 뭐 경찰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의원님께서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처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정확하게는 네.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특검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잡음들이 지속되면서 뭔가 이제 국민들께서 점점 뭐 저도 사실 엄청나게 놀라기는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 뭐 이런 공천 언급이라든지 이런 부정부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정화되고 없어졌다라고 생각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실제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일이 불거져서 정말로 놀랐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당에서 이거를 뭔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이 신뢰를 받기가 쉽지 않으신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훨씬 더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뭐 저희가 숨기거나 뭐 보호하거나 하는 일은 아예 없을 거다. 아주 명확하게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고 밝힐 일이 있으면 밝히는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 뭐 그게 특검이라면 특검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어떤 조치라면 다른 것들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당내 반응이 궁금한데요. 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뭐 전혀 메시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네. 지금 네. 뭐 다른 이슈가 워낙 많잖아요. 뭐 다른 이슈도 워낙 많고 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이 신뢰 회복을 해야 된다. 뭐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진짜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발붙일 수 없게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당연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제안한 쌍특검 안에 이제 공천원금 수수 의혹 특검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찬성하시는 입장으로 보면 되는 거죠. 뭐 제 개인 입장이야. 네. 저는 사실 그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 신천지 그 정교 유착 관련된 특검 당연히 다 하고 예. 뭐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 쪽은 조금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공천원금 관련돼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철규 김종재 의원 녹취 같은 것도 예전에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도 다 해서 정말 밝힐 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이게 국민들의 불신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만큼은. 그래서 저는 뭐 특검이고 뭐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뭐 가장 확실한 조치는 다 취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정치가 바뀌어 나가려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 진보당 등 야사당이 이른바 동공청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 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을 하고 당사자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개정안 발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법이 약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나? 라는 건 솔직히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공천원금 같은 것들을 시도하고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 완전히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마 국회 과정에서 논의를 해 나갈 텐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그냥 단순하게 처벌만을 강화하는 게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냐 이런 문제부터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아예 발붙일 수 없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의 뭐 당 차원에서나 국 차원에서의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방선거 관련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전 충남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슬로건이 젊은 대전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이라고요. 뭐 슬로건은 아니고 책 제목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마치 슬로건처럼 네, 잘 제 하신 책 것 같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대전 충남 통합시장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건가요? 저희 대전과 충남이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믿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조금 쫓아가기도 버거워하는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버거워하고 있는 도시가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이 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일하는 방식, 새롭게 일하는 사람들,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해서 해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제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젊은 대전 충청 어떤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건가요? 지금 엄청난 시대 변화의 파고 속에 있잖아요. 뭐 AI든 로봇이든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그런 어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지역산업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은 사실 지역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게 거의 아예 희미하다시피 하거든요. 사실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했고 네. 거의 뭐 하는 게 사실 없다시피 했는데
했는데 그냥 중앙정부 쳐다보기만 했지 뭔가 내려주기를. 근데 지금 이제 통합 과정에 맞물려서 저희가 큰 재정적인 권한들 그리고 훨씬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집니다. 넓어지고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 지역이 뭐 대전만 해도 뭐 AI나 바이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하나 확실하게 지역산업정책을 해나가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사회 지금까지는 이야기만 해왔지만 정말로 코앞에 닥쳐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 AI 때문에 뭐 일자리가 마구 사라지는 게 지금 눈앞에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본소득의 어떤 진화된 버전을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어떤 소득이나 아니면 혁신 기업들의 이 초기 투자와 또 장기의 인내 투자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유하는 지분들이나 그래서 기본소득의 진화된 버전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네. 공동체가 대전 충남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새로운 AI 시대의 기본소득, 기본사회의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가 네. 4년간, 5년간인가 20조 원, 네,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그 대전 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에서 법으로 다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한 상황이다. 특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성일종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한시적인 4년간 20조 원의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조세권이 이양돼야 된다. 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년간 20조 원이라는 거는 최소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저희가 법적으로 원래도 저희 당내 충청특위도 있고 지금 당정협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지속 가능한 재정분권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4년간 뭐 1년에 5조씩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확실한 권한과 재정 여건을 통해서 해나가는. 그래서 뭐 조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솔직히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확실한 그 이 지방세수 확보 대통령도 지난번에 말씀을 제 기억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었는데 65대 35 이런 이야기를요. 확실한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이 주체적인 어떤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당연히 없고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지금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법인세, 양도세 이런 거는 네. 지방 재정으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기가 좋으면 그 다음 해에 그것도 변동성이 엄청 크게 적용되고 양도소득 때도 부동산 경기를 너무 타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하고 꾸준히 늘어나는 예를 들면 뭐 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대하는 게 사실 적절해서 그런 내부적인 논의를 지금 하느라고 저희가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라서 네. 뭐 그냥 조세권이라고 하면 막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뭐 이게 제가 보기엔 용어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어떤 이제 굉장히 단단한 재정의 확충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이게 지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 통합 자체가 이제 무산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발언이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실제로는 이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원래 이제 그 대전 이장우 시장하고 충남의 김태훈 도지사가 제안은 했어도 그냥 정치적인 의도로 제안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뭔가 고백하는 일 아닌가? 네. 오히려 이제 정말 밥이 다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재뿌리기를 시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뭐 가능하면 주민투표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또 그렇게 따지면 이장우 시장과 김태훈 도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투표 그냥 하면 됐거든요. 근데 왜 안 했고 왜 지금은 왜 안 하고 있는지 오히려 사실은 통합 과정에서 정말 저희가 아주 적극적인 특히나 대통령이 20조 이상의 확실한 재정 지원과 권한을 이양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하니까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군색해져서 이상한 이 재뿌리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로 아주 이 의도가 정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만 지금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사 표현을 하시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주민투표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네. 이번에 이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주민투표 등등을 거쳐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뭐 열어놓고 저희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일단 설 전에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저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미 정부의 초안은 지난주 이전에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근데 네.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당에서 여러 가지 또 요구사항들이나 추가하자는 게 많아서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지금 뭐 이해찬 총리님 요 사회장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이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 네. 주 중에는 저희가 원래는 발의를 하려는 계획이었고 예. 발의하게 되면 이제 국회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네네. 설 전에도 충분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시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명절 전에 통과시키는 네. 걸로. 대전 충남의 이제 지역 주민들 여론이 궁금해요. 예를 들면 명칭도 궁금하고요. 또 뭐 청사 문제도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혼재돼 있습니다. 예. 뭐 중앙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훨씬 더 큰 프로젝트들, 뭐 아까 말씀드린 산업 정책부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철도 뭐 이런 국토교통 정책 같은 것들도 실제로 주체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저희가 대전에서 내포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교통망 확충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정체되어 있었던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요. 일부의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도 사실 뭐 걱정하시는 게 있죠. 우리 대전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우리 이러다가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약간 네. 그런 어떤 우려들도 네. 있으셔서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은 맞고 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더 큰 비전에 대해서 시민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또 함께 토론해보고 이야기도 듣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 오늘 김민석 총리가 이제 충남 대전 와서 시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사회장 수년됐군요. 때문에 약간 네. 지금 수년시켰지만 이후에 정말로 뭐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뭐 저희도 뭐 당에서도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혼재되어 있는 분위기를 확신한 비전으로 모아가는 작업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대전 충남 통합시장에 이제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주요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경쟁자가 모든 어르신들입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던 방식대로 원래 일대로 일하던 그냥 선배 정치인들 다 제가 존경하고 친하기는 하지만 네. 그냥 그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한뭉텅이의 경쟁자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패기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와 과거의 세대의 경쟁으로 프레임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경선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 네. 이거 차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강훈식 실장이 저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네. 물론 제 선거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는 네. 뭐 사실이기는 하지만 강훈식 실장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이 경력으로서는 훨씬 더 이제 훌륭하시고 경험도 많고 또 같이 저랑 같이 젊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함께 토론하고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충청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에 너무나 훌륭한 후보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강훈식 장철민이 토론하고 새롭게 미래를 같이 경쟁해서 만들어 간다. 그냥 정치가 바뀌었다. 지역이 바뀌었구나라는 그 과정 자체로 그냥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지역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마를 강력히 희망하시는 네. 입장이신데 청와대에서 낮을 것 어차피 제가 같습니까? 희망한다고 나오고 이런 건 아니라서요. 네. 저는 지역의 미래만 생각해야죠. 네. 청와대에서 낮을 것 같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강훈식 실장 본인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갈수록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최근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김민석 총리를 여론조사,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켜가지고 총리실이 제외를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 여론조사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여론조사가 어떤 조사가 나오냐에 따라 선거든 당의 방향성이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신경 쓰죠. 근데 여론조사 자체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심는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우리의 지금 민주정치 내에서 꽤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김민석 총리가 뭐 수차례 사실 뭐 빼달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게 뭐 선거 과정에서 그게 뭐 딱 후보에 대한 실제로 지지율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밝힌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여론조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 표명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여론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론조사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여론조사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게 어떤 다른 의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님, 이런 어떤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깜짝 쇼, 멱살 잡아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제 그 전격적인 발표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구체적인 질문 뭐 하나 드리면 이게 절차를 문제 삼으신 건가요? 합당 자체를 반대하신 건가요? 사실 둘 다입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100% 200%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최고위원들하고는 최소한 이제 아무리 뭐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그래도 다 양보한다고 해도 네. 최고위원들하고는 얘기하셔야죠. 이게 당 지도부 안에서 특히 당의 전략 단위, 정무적인 판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단위에서는 충분하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스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한 이후에 하셨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되든 말든 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뭐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합당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차 자체가 망가진 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합당 자체도 저는 정말 졸속 합당이 안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미 됐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합당을 한다면 당장 의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조국 대표는 같이 공동대표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네. 뭐 당명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뭐 이번 지방선거 때 네. 뭐 몇 자리 주는 거야? 뭐 아니면 뭐 일종의 나중에 기초 단위에서 뛰고 계시는 후보자들도 많잖아요. 네. 원래 저희가 지난 예전 선거에서 저희 당에서 공천 불복해서 탈당하고 출마하고 하면 뭐 아예 이제 컷오프를 시키든 아예 뭐 이 감점을 어마어마하게 주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적용하는 거야? 이런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럼 얘기 안 하고 그럼 그냥 합당한다?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라서 이게 졸속 합당이 안 될 수가 있나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 같으면 합당 자체도 이미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절차가 만약에 최고위원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당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합당에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와서 조국 대표도 백의종군하겠다. 뭐 다른 어떤 지분 요구 같은 거 하나도 하지 않겠다. 뭐 나머지 이제 기초에 있는 조국 혁신당의 이 출마자들도 감점이나 이런 거 다 감수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당 사람들 지금 당내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공평하게.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럴 일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네. 예. 네. 뭐 그런 합당이라고 하면요. 완전히 그냥
정말로 완전히 그냥 흡수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안온하게 이제 우리 큰 정당에 온다는 의미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남는 합당이잖아요. 뭐 그런 합당이라면 저희 민주당 뭐 사람들도 당원들도 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런 합당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합당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지역에서는요, 특히 이제 호남 쪽에서 불만이라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최근 조국 혁신당 후보들을 겨냥해서 결격자들의 억지성 합당 지분권 요구로 인한 갈등이 벌써 눈에 보인다. 그렇죠. 이런 발언하셨거든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네. 현장에서는 안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뭐 이렇게 군수든 시장이든 뭐 구의원이든 시의원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이랑 통합 경선 같은 걸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경선 룰은 어떻게 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점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어마어마한 갈등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말 완전히 그냥 민주당 위주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원 당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뭐 그렇게 갈등 요인이 아예 안 생긴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식의 FM 대행진 식디 조정식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인천 월미도 해변 문화의 거리에 다녀왔습니다.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까 시각장애가 있는 저도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월미도 해변에 데크길을 걸으며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바다 내음을 맡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더라고요. 2026년에는 가족과 함께 씩씩한 여행을 자주 즐기고 싶습니다. 씩씩!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1월의 27번째 날이자 화요일인 오늘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도 당분간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이어가겠습니다. 강추위는 주말 오후부터 조금씩 기온이 오르며 회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서울이 현재 영하 6
6.9도 전 시간보다 더 내려앉아 있고요. 철원이나 춘천, 파주는 영하 11도 아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이 예상되고 어제보다 2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세종이 1도, 대전 2, 광주 3, 강릉, 대구 각각 4, 5도, 부산 7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8도 분포 예상되고요. 당분간 중부지방은 이렇게 낮 기온이 0도 이하로 추운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경우 내일과 모레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금요일은 영하 12도로 낮아지면서 이번 주 중 사흘간이 가장 춥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요일 낮부터 중부지방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권 오늘 맑겠고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과 수도권은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6.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2부 전격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에 관련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루스 소셜에 지금 자동차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다시 합의 이전 25%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국회를 지금 겨냥한 그런 발언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국가 간에 이렇게 협의가 돼가는 과정을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도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저희가 국민의힘이 한미 간의 이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이 시트와 관련해서 국회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하고 정부가 이것을 비준 대신에는 특별법,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이제 가름하려고 해왔었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지금 상황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이 일이 엎어졌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문제를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요. 제가 듣기로 그 미국에서 판매량에 있어서 일본 차 같은 경우 뭐 가령 디귿 업체라든지 H 업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양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은 대다수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미국 판매량의 약 50%의 물량을 한국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를 25%로 올린다면 이 수출 물량이 우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본 차량에 비해서 우리 현대차가 받게 될 타격이 매우 클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와 국회가 빨리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장 대표가 퇴원을 했는데 그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계획 시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탈당 권유 혹은 이제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제명과 같은 이런 결정은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약간 국민의힘의 당원 뭐 어떤 강령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윤리위가 결정하는 최고 수준의
그런 윤리위 규칙이라고 인식을 하실 텐데 물론 김종혁 전 최고가 했던 발언들이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탈당 권유까지 이를 정도의 과한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특히 당원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리위가 지금 상황에서 제명 혹은 탈당 권유를 해야 할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윤리위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이 지금 제명 결정이 이미 예. 나와 있는데 최고위 의결이 남아 있잖아요. 예. 29일 날 지금 최고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날 장동혁 대표도 당무에 복귀하는 걸로 예. 지금 예상을 하고들 있고요.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뭐 많은 언론이나 평론가분들이 이쯤 되면은 제명에 대한 결정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제명이 됐을 때 서로 패자가 되고 상처만 남는 결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치킨 게임이라는 것이 양측에서 부닥쳤을 때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명이라는 어떤 결정을 처분하는 것은 글쎄 물론 한 전 대표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뭐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제명에 이를 정도의 결정에 해당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라든지 당원들이 좀 의아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결국에 이게 다 정치의 과정이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장동혁 대표라든지 과거에 한 전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일 때 사무총장이셨고 장 대표께서 또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장동혁 대표께서는 최고위원으로 이제 당시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이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보실 때는 두 분의 사이가 당시에 굉장히 밀접했고 좋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땐 또 실제로 그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 당시에는 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여러 방송에서 한 전 대표를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도 해 오셨단 말이죠. 근데 네. 시간이 흐르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당대표가 되신 다음에 반대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장 대표의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 뭐 장 대표가 하시든 네. 뭐 장 대표 주변의 참모분들이 하시든 네. 받아들이는 국민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가 있었길래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는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것이 좀 의아함을 많이 일으킬 것 같고요. 네. 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네. 분한테 다 이로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했는데 또 이제 집회가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장동혁 사퇴구호가 1차 집회에서도 났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집회가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은 그보다 더 높은 수위의 또 구호들, 주장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홍이라는 이 단어가 더 깊어진다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지금 어제 의총도 있고 했는데 당내에서 좀 뭔가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예. 또 여러 의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명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게 과연 제명에 이를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해당되는 어떤 행위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와 또 당대표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있기를 많은 의원들이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도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분들이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비판하고 이제 비난한 것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이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약간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글쎄요 국민들께서 참 국민의힘 한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계엄이 있고 나서
대선이 있었고 물론 잘 못해서 저희가 대선에 패배했었죠. 그렇다면 한 1년 동안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 혁신해서 정말 지금 제대로 저희가 혁신하고 개혁한다면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도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난 1년 동안 당내에서 이 사실상 권력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징계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한정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한가한 거 아닌가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고 제가 그 과거에 비대위원장 할 때 이준석 전 대표를 과거에 징계해서 해당 행위와 관련해서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도 이준석 대표 할 때도 제가 청년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 징계에 대해서 과도하다라고 같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이 권력에 의해서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잘못했던 과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는데요. 다시 시간이 흘러서 지도체제가 바뀌고 나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이 앞으로 혁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들도 같이 했습니다. 네. 장 대표가 이제 8일간의 단식을 끝냈는데 끝내게 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단식장에 왔습니다. 일단 단식에 대해서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뭐 어느 여론조사를 언급하기보다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거 아니고 뭐 오히려 살짝 더 빠졌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의원님은 이 단식의 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뭐 단식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단식의 목적이 당연히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대표께서 정말 절실하게 단식이라는 투쟁 방법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은 사실 이뤄내지 못했잖아요. 민주당이 아직도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사실 그 목적에 비춰 봤을 때는 대표께서 절실함을 비추어서 했던 투쟁에 대한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안 한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다만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면 가령 뭐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회복하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여러 현안들 또 이렇게 뭐 보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목적이었더라면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목적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식 투쟁 종결을 놓고 공조할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그 실타래를 푸는 건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좀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있는 발언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을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시작하셨고 여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단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른바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9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대표 건강이 정말 단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셔서 단식이 끝나는 과정이 뭐 어떤 분은 저희 특히 당원 같은 분들은 뭐 감동적이었다라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 건강 관련해서 매우 많은 걱정을 하셨던 의원으로 알고 있고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그 등장에 대해서 그렇게 실타래를 푸는 것 이라고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얘기한 이유 중에는 원래 이준석 대표가 그 외유 일정을 빨리 종결하고 이제 돌아와서 했던 얘기 중에 공조할 부분을 공조하겠다, 방안을 생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단식장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푸는 것이 이게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함의들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유영하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와 연결되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께서도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러한 지방선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추측성 발언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그것이 증명되지도 않았고 그냥 의혹만 가지고 그걸 제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식을 끝내는 과정에 있어서 당원들과 또 국민들 간의 생각이 달랐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확인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공천하고 또 연결돼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그 행보에 대해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글쎄요, 뭐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아마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 단식에 대한 종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있었을 거고, 많은 참모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어떤 해결책을 좀 모색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이상 그 이하에 대한 어떤 해석을 두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방선거가 실제로 있고 그 당시 공천까지 가봐야 뭐 여기에 대한 증명이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이야기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질문을 넘어가겠는데요. 김재섭 의원이 장 대표를 향해서 공간을 넓게 쓰면 좋겠다. 지방선거에서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도 모두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이 계엄의 이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한 1년 정도 혁신을 잘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상치가 조금 더 낙관적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배경에는 뭐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정당의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또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도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 한 전 대표의 어떤 제명권이라든지 여러 개들이 맞물리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존재합니다. 다만 그 언급하셨던 그 두 분들이 실제로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올해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에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두 분의 의사도 모르는데 당이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 예의도 서로 간에 아닌 것 같고, 그 두 분의 의사를 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마는 어찌되었던 그 두 분이 당연히 당에서 역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독일 베를린에 독일 초청으로 이제 출장을 다녀왔었는데요. 네. 그 독일의 많은 정치인들, 특히 보수 정치인들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대한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들, 또 트럼프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특히 한국과 독일이 어떤 행동들, 어떤 것들을 공통점을 모색하면 좋을까에 대한 자리였는데, 네. 그 30여 명 정도 모이는 자리에서 그 한국 정치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근데 독일의 보수 정치인들, 또 국회의원들, 또 정당 관계자들이 그 중요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한테 묻는 게, 국민의힘은 같은 보수 정당이니까, 연대하는 정당이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독일의 보수 정치인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는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하고 네. 잘못된 행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도체제가 바뀌면서 마치 계엄을 옹호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독일에서 봤을 때 독일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 조금 전에 트럼프 뭐 관세 얘기도 하고 국제 정치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그 토론회 장에서 독일 보수 정치인들이 저한테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네.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이렇게 보는데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실까, 이런 굉장히 아쉬운 생각들이 좀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 들으니까 독일의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고 그 시시각각으로 이 상황들을 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신선했고요. 또 저희 정치가 국내용만은 아닌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근데 상대당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합당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양당 대표께서 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당원들을 잘 설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재명, 그러니까 추측입니다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되기 전에 야당의 신분이었을 때는 그때 이재명 대표 체제였겠죠.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이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니까 네네. 하나의 정당이 돼서 큰 야당으로서의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이 두 정당을 컨트롤하면서 어떤 경쟁시켜서 파일을 늘려가는 것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정치공학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선거를 합당하기보다는 연대를 해가지고 공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더 매력적인 후보들을 여당의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지방선거를 이기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제 추측입니다만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하고는 다르게 정청래 대표가 이걸 언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합당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여당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치공학적인 생각들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의견도 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추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어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걸 보면은 발언들이 그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DNA라는 단어로 설명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반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 DNA란 말이 흡수통합이라는 이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그 정계 재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네, 합당이 된다면요. 의원님 보시기에요. 두 당이요. 당대당으로 통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흡수 통합의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근만 하더라도 우리 정당사에 이 당대당 통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미래통합당 과정에서 당대당 통합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정당 간에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큰 정당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정당이 큰 정당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인 정치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흡수 통합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생각이 조국혁신당은 대다수가 다 비례 의석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구 의석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국혁신당의 목소리가 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저희가 과거에 이제 미래통합당 통합 과정에서 보고 과거 정당들 간에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현실 정치에서는 큰 정당이 더 큰 어떤 그런 이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누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선거에서의 어떤 시너지 상승 효과를 생각해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청래 대표의 추진 이유였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 물론 예측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이 공을 들였던 호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직은 비교적 열위인 지역에서는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이거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당대당 통합이든 흡수 통합이든 통합이 됐을 때 선거에서 기대했던 대로 상승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승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통합보다는 연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유리한 판단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합당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국당은 조국당대로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뛰던 후보자들도 있을 거고 민주당에서 이제 부른 용어에 의하면 이제 지역위원장분들 다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합해가는 과정에서 기계적인
절충이라고 할까요? 어떤 지역은 민주당 후보한테 드려야 되고 어떤 지역은 조국당 후보한테 드려야 되는 이 기계적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 모두가 다 절실하고 중앙당에서 결정해주는 그 기계적 절충에 의해서 누군가에겐 기회가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들이 글쎄요 선거가 가면 갈수록 갈등이 더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지 않을까. 제가 경험상 비춰봤던 선거 앞두고의 통합은 그런 각 지역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되었던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 논의가 공교롭게도 항상 정치에선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이 보수 진영에 특히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대한 선거 연대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도 두 당이 합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은 반대적으로 이 보수 진영도 이런 연대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예, 저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오히려 이 합당 얘기가 없을 때보다 지금에 와서 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금 쌍특검, 뭐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걸 지금 공조를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지방선거에서 연대 부분이죠. 당대당 통합은 이거는 개혁신당 입장은 지금 계속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은 질문을 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선거 연대 차원에서 지금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짚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먼저 혁신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개혁신당하고 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어떤 스포츠에 비유하기도 하고 싸움에 비유하기도 하겠는데 어찌되었든 민주당과 조국당이 그렇게 된다면 공학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그런 논의들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할 때 하더라도 뭐 할진 모르겠습니다. 할 때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에 대한 룰을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계적 절충에 의해서 이 지역은 뭐 국민의힘이 후보 내고 이 지역은 개혁신당이 후보 내는 이런 어떤 기계적 절충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공정한 경쟁,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도 될 수가 있고요. 네네. 이런 공정한 기회를 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결국은 지명 철회로 끝났습니다. 그 청와대는 계속 실용과 통합에 방점을 두고 이른바 보수 인사 기용을 계속할 의지는 표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다른 자리로도 보수 진영의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정말 통합에 대한 의미로 보수 인사들을 기용하실 생각이라면 사실상 뭐 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최소한 그러면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빼가게 하듯이 계속해서 뭐 보수 인사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통합 인사라는 미명 아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정정당당하게 정말 대통령 말씀처럼 통합,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보수 인사를 기용하실 거라면 국민의힘에 요청을 하셔서 국민의힘의 인사를 추천받으시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의 의미에 진정성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배현진 의원이 이해운 후보자가 전 후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낙마와 관련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보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셔서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글쎄 뭐 제가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예. 서울시당의 해당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3일 날 지난달 23일 날 여당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헌법소원이 인용될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가 않고요. 하다 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이 입법에 대한 미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헌법 소원에 대한 것을 청구한 것이고, 그건 그것대로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존중하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과반의 정당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과반의 의석을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과연 지도부가 이 과반의 의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의석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60석 의석 중에 6석밖에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럼 경기도 내에서 이 의석을 넓히기 위해서 과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자마자 저한테 새로운 원고를 하나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양국이 합의한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날 트루스 소셜에 한국산 자동차 기타 품목에 대해서 기존에 합의했었던 15%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문제 삼은 건데요. 네. 일단 정부 여당은 이번 합의가 국가 간의 정식 조약이 아니라 MOU, 양해각서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적 합의라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그렇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이번 합의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등 관세 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서 지금 약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내부적인 절차 과정을 문제 삼아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이 대통령이 합의했는데 왜 국회가 이걸 법으로 만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즉각 올릴지 또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회를 좀 압박하는 수단을 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미니애폴리스죠. 2주 전에 30대 여성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라고 하죠. 네.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번엔 또 30대 남성이 총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같은 도시에서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네. 24일 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앨릭스 프레티 씨가 시위 현장에서 휴대전화 가지고 시위대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경 수비대 요원이 시민을 밀어 넘어뜨렸고요. 그래서 프레티 씨가 이 시민을 보호하려고 동작을 취했는데 그러자 이 요원들이 스프레이로
프레티시를 공격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원들이 프레티시 둘러싸고 이제 폭력을 가했고 이후에 약 10여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프레티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예. 이 영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 휴대전화 촬영한 것이고요. 예. 미국 언론들이 영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국토안보부 그리고 정부 주장과는 다르다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톰 국토안보부 장관은 프레티가 총기를 가지고 요원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요원들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발사한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국토안보부 장관은 프레티 씨를 테러범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망한 프레티 씨는 제한군인병원의 중환자실에 근무했었던 미국 시민권자 백인이고요. 말씀하셨던 그 여성은 역시 미국 시민권자였고 백인이었는데 17일 만에 똑같은 곳에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연방정부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네. 사실 이민 온 사람들, 이민자가 아니라 맞아요. 시민권자 2명이 지금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총에 숨진 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정치권도 동요하고 있죠. 네, 이제 민주당이 나섰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들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불의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라.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시민 각자가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 시위대들에게 대한 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이민 단속 요원들을 철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와 직접 통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연방 요원 수를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건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앞에 말씀하셨던 백인 여성 르네 구 씨는 그 IC 그러니까 연방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에 사망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프레티 씨는 국경 수비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물론 이 두 조직 모두 다 국토안보부 소속이 맞긴 한데요. 이민세관 단속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이고 그렇죠. 국경 수비대는 말 그대로 미국과 국경 지역에서 이제 혹시라도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는지 국경을 이제 감시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미네소타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국경 수비대마저도 미국 국내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프레티 씨는 이민 세관 단속국이 아니라 국경 수비대 요원의 총말 사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금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국경 수비대 대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네네.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다가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입장이 좀 달라졌고요.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민 당국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라라고 공화당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르네 구 씨가 사망하고 나서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만 조사를 하겠다. 주정부는 빠져라. 왜냐하면 주정부가 민주당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수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연방 정부만 하겠다고 말했는데 총격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행정부가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같이 합동으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크리스톰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연방 의회에서 정부 세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은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제 제동을 걸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은 이 법안 안에 이민세관 단속국의 재정 100억 달러 그리고 국토안보부의 지출 664억 달러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민주당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거는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지금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는 네.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이란 관련 소식을 알아보면요. 네. 자,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이란에 대해서 군사 포위망을 좁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란은 지금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죠.
네, 이게 참 미국과 이란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양측이 긴장감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다시 높였다가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항공모함을 주변 지역으로 이제 옮기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자 이란 측에서도 즉각적인 보복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 광장의 대형 광고판에 미국 항공모함이 공격받아서 마치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걸려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이 푸른색 항공모함 갑판에 붉은 피가 띠 모양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바다로 흘러내리는 장면인데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피에 젖은 성조기처럼 보이도록 그림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림 한쪽에는 바람을 뿌리면 회오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같이 올렸는데요. 즉 미국이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은 이란도 아주 강력한 보복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해석이 되는 그런 선전물이었습니다. 이란의 고위 당직자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제한적인 공격, 전면적인 공격 뭐 다 필요 없고 어떤 식의 공격이라도 혹시 이란에 대해서 가해진다면은 이걸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이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란에 대해서 군사 조치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발 물러났는데요. 또다시 그런데 인근 해역으로 에브라임 링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항공모함을 배치하면서 지금 다시 중동 지역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무려 36,500명이 사망했다는 네.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이 8일, 9일 이틀 동안에 이란 전역에서 유혈 진압이 발생해서 36,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보도했고요. 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도 이란 보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8일, 9일 동안 최대 3만 명 정도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현재는 시위가 소강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란 시민들 말로는 거의 계엄령이랑 다름없다. 왜냐하면은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발표하겠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을 비롯한 중동 사태는 네.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에 정말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맞습니다. 아닐 그 캐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네. 이걸 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네. 협박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뭐 미국과 캐나다는 굉장히 가까운 동맹이자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협정까지 체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뭐 사실 기존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예. 한때는 미국이 뭐 중국 제재할 때 캐나다가 앞장서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국에 가서 중국과 혹시라도 뭔가 무역 협정을 맺으면 미국이 캐나다에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네. 카니 총리가 16일 날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정상회담 가졌고요.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읍시다라고 양측에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전기차, 캐나다산 유체세에 대해서 관세 인하도 양측에 합의하는 건데요. 카니 총리는 중국 간 조치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협정 체결 의도는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캐나다도 눈치가 좀 보이긴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급하니까 같습니다. 중국과 뭔가 일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캐나다가 혹시라도 자유무역 협정을 원한다면은 이제는 캐나다에서 100% 관세를 매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 캐나다 총리뿐만 아니라 또 유럽의 어느 네. 총리와도 지금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독일도 프랑스도 다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날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역습을 하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모양새네요. 네. 네네. 미국이 워낙 동맹들을 때리니까 네. 중국이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주말 동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네. 3자 회동이 있었는데 회담 결과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다음 주에 다시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 나라가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만났다는 것이 가장 큰 드디어 의미입니다. 만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미국이 마련한 평화를 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대면한 그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크렘린 궁예처는 이번 접촉이 건설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첫 술에 배부르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 접촉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냐, 매우 복잡한 문제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달에 다시 한 번 더 3자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러시아 측에서는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접경적인 돈바스를 모두 가져가겠다. 지금 근데 사실은 현재도 러시아가 75에서 80%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나머지도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두고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음번에 만나서 한 번 더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미국의 네. 강력한 눈 폭풍이 지금 덮쳐서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8명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오, 예. 뉴욕에서 5명, 텍사스 1명, 루이지아나 2명 이렇게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동부 지역, 중부 지역이 엄청나게 큰 눈 구름대가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뭐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은 영하 50도, 40도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고 영하 50도, 40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예. 말씀드렸던 미니애폴리스도 지금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 이런 지역은 1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고요. 이 전선이 강추위로 얼어붙은 눈비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끊어지면서 전력이 끊기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걸 복구하는데 며칠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일 하루 동안에만요. 항공편 10,000편 이상이 취소가 됐는데 이게 거의 코로나19 수준에 육박하는 정도의 굉장히 많은 항공편이 취소가 된 거라고 합니다. 예. 미국의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지역에 30에서 무려 60cm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폭풍이 지나가더라도 남부 지역, 북동부 지역에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요. 22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돼서 대부분의 정부기관 문을 닫았고 학교들도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글로벌 톡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번 주도 당분간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오후부터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에 머물겠는데요.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세종이 1도, 대전이, 광주 3, 대구 5도, 부산 7도 등으로 대부분 영하 3도에서 8도 분포고요. 중부지방은 당분간 낮 기온도 0도 이하로 춥겠습니다. 서울이 내일과 모레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금요일은 가장 낮은 영하 12도까지 예보돼 있어서 이번 주 중 사흘간 가장 추위가 몰려 있겠고요. 토요일 낮부터 중부지방도 서울 영상 2도 등으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대부분 동쪽 지역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메마른 날씨입니다. 산불 소식이 빈번한 요즘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7도, 체감온도 영하 10.9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차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관련 사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트럼프 2기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발표된 직후에 지금 콜비 차관이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그렇죠. 방한을 해서 콜비 차관이 의도했던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방한하기 직전에 미국 전쟁부가 발표한 새 국방전략서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국방전략서와 관련된 이제 지지 획득을 위한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콜비 차관이 한국 동맹국인 한국을 처음으로
해외 출장의 첫 번째 지역이 한국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본 걸 봤을 때 네. 국방 차기 그 새 국방 전략서의 인태 영내 안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여기에서의 그러한 그 중국에 대한 위협이 미국이 유일하게 그 담당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동맹국들이 자신의 위협에 대한 거는 자신이 책임을 져라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이번 방안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 한국 방문 직전에 콜비 차관이 주저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이 새 국방 전략의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면은 한 줄로 요약을 해본다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겠다. 가장 중요한 전장은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동맹은 그만큼 자신의 위협에 대해서 자신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국방 전략서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국이 미국에 있어서 단일 최우선 위협이다라는 부분이 명문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란은 관리해야 될 2차, 3차의 위협으로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모든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고 개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이제 명확한 거예요. 미국 본토에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또 중국과의 대전략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전쟁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점은 이제 동맹에 대해서 이제는 기여가 아닌 책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그 동맹 국가가 실질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 지역 안보에 있어서는 동맹 국가가 주도하고 미국은 이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어떻게 보면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콜비 차관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 거는 일단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스스로 표현했듯이 일단 우리에게 제일 좀 의미를 부여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국의 안보는 미국의 기여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안규백 장관을 만났는데 안규백 장관이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다 종합하면 앞으로 이 전자권 전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는 전자권 전환의 필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전자권이 이제 장기 과제가 아니라 지금 NDS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맹이 자신의 안보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도 이제 속도가 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전자권 전환이라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인 거죠. 동맹이 1차 방위라고 미군은 핵심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한미연합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도 본격적으로 이제 전자권 전환의 실질적인 시험대로 테스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 전환이 아니라 정말 전시 지휘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그런 단계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된다면 이제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 2단계인 FOC가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최종 3단계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으로 가는 명분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2030년 6월 3일인데 그 안에 전자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완료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가능성은 이전 대비보다 이제 확실히 이제 높아졌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가능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검증 단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검증적으로 다 완수가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콜비 그 차관이 세종연구소에서 어저께 이제 발표를 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시한보다는 얼마만큼 그거를 임무를 잘 완성을 했느냐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부각을 시킨 점을 봤을 때 그 우리가 주어진 임기 내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동맹으로서의 그만큼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새 국방 전략에서 미군은 본토 방어 그리고 중국 억제에 집중을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한미군의 어떤 규모, 역할, 구성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전작권 전환, 미국의 새 NDS 또 우리의 또 자주 국방 기조가 지금 동시에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주한미군 병력 관련돼서도 여기에 주한미군이 이제는 북한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인태 지역에 대한 그 불안정의 문제도 주한미군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사실상 이번에 보여준 새 NDS의 내용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주한미군의 임무나 성격이 바뀔 것이다. 한반도 전형에서 이제 지역 억제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지휘 구조도 한국군 주도에서 미군은 핵심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력 수와 관련돼서도 미세 조정이 있을 것이고 또 임무 성격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주한미군이 인태 지역의 안보 위협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국내에서도 좀 문제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주한미군과 관련돼서는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이제 북한 위협에 다 포커스를 뒀다라고 이제 초점을 맞춰 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제 한미 동맹에 관련돼서 동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이라든지 또 임무와 역할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미군이 주도를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도가 되면서 위협에 대한 설계 부분이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주도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한미군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든지 임무 부분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미국 국가 안보 전략에 이어서 국방 전략에도 북한 비핵화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해협의 그룹 성명에서도 이 북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국내 언론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 포커스가 굉장히 이번에 보면 그 앞서 나온 NSS나 국가안보전략서나 그 국방전략서나 보면 둘 다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 미국의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이 두 가지 전략서의 그 공통된 특징은 목표를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협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위협을 어떻게 확산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보다 더 좀 근시안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의 시점이 장기보다는 단기에 더 포커스를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관리 부분에 더 방점이 놓여져 있고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북한이 핵 위협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위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위기관리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뿐인 거지 북한의 비핵화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중장기 목표로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목표가 포기된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7일 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